너무 재밌어요. 꼭 마지막 화까지 보셔. 어떤 거냐고 너무 많이 물어보셨다. 엄청나게 핫가이로 나와. 잘생겼고 핫하니까 비밀이 있습니다. 누가 문을 콱콱콱콱. 이거는 그냥 보셔야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넷플릭스 추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또 해봤는데, 시작하기가 없어서 저는 뭐 영화나 이런 컨텐츠 리뷰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개인의 취향을 많이 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본인의 취향과 안 맞다면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재밌어 보인다면 하시면 되고, 그렇게 취향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오랜만에 가지고 왔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그동안 제가 넷플릭스 예전만큼 많이 못 보기도 했고 추천해도 괜찮겠다 싶을 만큼 뭔가 제 마음에 쏙 드는 좀 괜찮은 그런 작품들이 제 기준에서는 별로 없어가지고, 뭐 제가 그동안 워낙 많이 보기도 하고 이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작품은 이거 유명한 작품이죠. 비프입니다. What is your problem? What? Where are you at? I'm gonna find you and take what little you have. You started this. Me? Yeah. Okay, you're the one who backed into me like a psycho. You're the one that flipped me off all roided out and Hey! Are you guys leaving or are you just gonna sit there? What'd you say? What'd you say? Say it again! 이 작품은 15세고요. 스티븐 연이랑 엘리 웡 씨가 나오는 작품인데요. 나온 지는 아마 꽤 됐고 나왔을 때도 엄청 유명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장르는 코미디에 가까운 일상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화에 35분에서 40분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0화입니다. 뭐 엄청 길지도 않고 엄청 또 짧지도 않은 그런 구성인데요. 전 또 너무 일상적인 느낌의 컨텐츠나 시리즈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서, 뭐 그게 막 엄청 웃기다 이러면 재밌겠지만 너무 좀 잔잔하고 힐링물 재질 이런 걸 제가 많이 추천한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장르를 그렇게 막 흥미로워하는 편은 아니라서 예고편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엄청 땡기는 컨텐츠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도 뭐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하니까 한번 봐야겠다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 스티븐 연이랑 엘리 웡이 굉장히 앙숙인 관계로 나오거든요. 처음에 어디 마트에선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뒤에 오는 차랑 이렇게 딱 마주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차가 엘리 웡의 차였는데 욕을 하고 간단 말이죠. 스티븐 연의 극중 이름이 댄이고요. 엘리 웡은 에이미라는 인물로 나오는데요. 이제 댄이가 에이미를 쫓아서 막 가는 거죠. 중간에 놓쳐요. 그래서 막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뭔가 뭐 검색을 하면서 에이미의 집을 알아내고요. 그 집을 뭐 이제 수리공인 척 위장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막 온갖 저지를 다 해놓고 나오고 복수를 한답시고, 에이미도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끝나지 않는 복수전을 펼칩니다. 근데 그게 처음엔 유치한 수준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선을 넘게 되고 도가 지나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저는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웠냐면, 이 두 인물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다른 대비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에이미는 회사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키운 잘 나가는 비즈니스 우먼이고, 데니는 일을 하긴 하는데 뭔가 사회에서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서로에게 경적을 울리면서 싸움이 붙으면서 이 둘의 삶이 엉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다른 삶이지만 이 인간들을 딱 따로 떼놓고 봤을 때 이 둘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되게 가볍게 풀어내지만 저는 이 안에 심오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래서 뭔가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사실 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 모든 디테일이 하나하나 다 기억나진 않는데, 이 둘의 관계성은 약간 애증인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증오로 시작된 관계지만 점점 이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생기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서, 근데 이게 뭔가 이성애적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증오에서부터 시작된 묘한 연대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마지막 화를 다 보고 나면은 그 이 둘의 관계성 내에서 약간 감동까지 느껴지는 그런 굉장히 저는 신선한 작품이었다고 보고요. 이 크리에이터가 또 한국인이더라고요. 이성진 감독이라고.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이 비프의 스토리 자체가 이성진 감독이 실제로 겪었던 경험에서 출발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녹색으로 바뀐 거를 못 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 자기 뒤에 서 있던 BMW를 운전하던 백인 남성이 경적을 쉴 새 없이 울리고 막 엄청 난폭 운전하고 소리지고 욕하고 막 이런 경험이 있었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막 추격전을 벌였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스토리가 시작이 됐다라고 인터뷰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사람들은 사회활동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여러 상황에서 스스로 굉장히 많은 가면을 쓰게 되잖아요. 어쨌든 누군가를 대할 때 나의 모든 밑바닥을 다 드러내진 않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비밀이 있고 이런 걸 다 말하진 않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하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모들, 분노나 비틀어진 자아나 막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추천!
이건 꼭 마지막 화까지 보셔야 돼요. 뒤로 갈수록 스케일이 점점 갑자기 커지고 막 재밌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니까 시즌2에 대한 계획은 뭔가 아직 구체화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 작품은요. 이거는 제가 보다가 어떤 장면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짧게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DM함이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저. 어떤 거냐고 너무 많이 물어보셨던 어느 날 월터 형제들과 살게 됐다라는 드라마입니다. My whole life was in New York, but now I'm stuck in the middle of nowhere without my family. You're like the luckiest girl in this whole school. Let me show you something. I'm confused. So, are you into Alex or are you getting into Cole? This place is like nowhere on earth. It's special. I won't break my brother's heart, but can't not want you. 이 작품은 에피소드 총 10개고요. 15세, 2023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작년 12월이었나? 10대 일상물, 10대 드라마긴 한데 거기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유치한 로맨스, 삼각관계 이런 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유치하고 뻔한 게 약간 재밌는 것 같죠. 여기에 노아 랄론드라는 배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배우가 엄청나게 핫가이로 나와요. 뭔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10대물, 뭔가 미국 하이틴물 이런 것들을 볼 때 항상 그런 핫가이, 그 학교에 막 쿨가이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 얘가 이 학교에 쿨가이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회차를 거듭하고 시즌을 거듭할수록 주인공 버프가 씌이는 건지 병풍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진짜로 핫가이인 것 같고 뭔가 핫해 보이고 쿨해 보이고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핫하긴 하죠. 제키라는 10대 여자애가 나오고요. 집안도 엄청 잘 살고 부모님 유명한 디자이너에 뉴욕에서도 비싼 막 그런 학교 다니고 누구나 꿈꾸는 맨해튼 걸 완전 뉴욕 시티걸의 라이프를 살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나서 가족을 잃고 혼자 이제 콜로라도로 가게 됩니다. 콜로라도에 있는 어떤 부부에게 맡겨져요. 엄마 대학교 시절부터 엄청 친했던 캐서린이라는 엄마 친구가 있는데 제키의 엄마가 생전에 그렇게 유언장에 써놨던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딸은 이 친구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제키한테 외삼촌도 있어요. 외삼촌은 뉴욕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이고요. 그래서 애를 봐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제키는 미성년자고 성인의 케어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제키를 맡게 되고 월터 집안에는 남자애만 7명 막 이렇게 있고 여자애 애기 딱 1명 있고 이런 집안이에요. 거의 막 그냥 남자들만 득실득실되는 그런 집인 거죠. 거기서 적응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근데 이 시리즈 자체가 제키의 성장 일기라기보다는 노아 랄론드 배우의 극중 이름 콜이거든요. 이 콜이 이 집안의 월터 형제들 첫째고요. 엘릭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엘릭스가 처음에 제키가 왔을 때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학교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설명해주고 챙겨주고 되게 친절하고 다정하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친구가 있고 그리고 콜은 처음 만남부터 그냥 막 수영장에서 이렇게 팍 나오는 그런 뭔지 아시죠? 클리셰. 콜은 학교에서 인기도 엄청 많은 친구예요. 원래 운동을 했던 친구인데 여러 여자애들 막 만나면서 몸한테 다가가지고 막 플러팅하고 근데 다 넘어가요. 잘생겼고 핫하니까. 이 둘과 제키 사이에서 벌어지는 뭔가 그런 삼각관계, 로맨스의 기류를 조금 더 많이 타는 시리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냥 뭐 킬링타임용으로 그냥 가볍게 보기 굉장히 괜찮은 드라마였다고 생각하고 미국 드라마고 일상물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쓰는 대사나 표현들이 좀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뭐 일상회화나 영어 공부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또 이 안에서 제키가 하는 선택들에 대해서 공감할 때도 있고 도대체 왜 저래? 막 이럴 때도 있고 지금 시즌은 하나밖에 없고요. 근데 마지막화를 끝낸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시즌2가 나올 것 같은 느낌. 그 다음 작품은 이거는 브리저튼을 재밌게 보셨다면 또 좋아하실 것 같은 작품인데요. 샬럿 왕비입니다. There is reason they wanted me. Why me? Charlotte, there are worse fates than marrying the King of England. Hello, my lady. Are you in need of assistance of some kind? If you must know, I'm trying to climb over the garden wall. I refuse when she's trying to go over a wall so that she does not have to marry me. Your Majesty. To you, I'm George. She's his wife. She should know. There is nothing to know. 이거는 브리저튼 외전, 스피노프 같은 느낌으로 나온 시리즈더라고요. 브리저튼에 나왔던 인물 중에 한 명인 왕비. 그 왕비가 조지 왕과 결혼하기 전에 조지를 어떻게 만났고 이들의 결혼 생활이 어땠고 이들의 관계는 어땠고 이 샬럿 왕비의 젊었을 시절을 쫙 보여주는 일대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온 외전이거든요. 2023년에 나왔고 18세네요. 요거는 에피소드는 6개로 그렇게 회차가 많진 않은데 러닝타임이 회차당 길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엄청 짧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샬럿도 어쨌든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조지 왕과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조지 왕이 뭐 몇 살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 성격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런 하루 바로 런던으로 갔다가 운명적으로 조지랑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스토리고요. 근데 샬럿은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이고 활동적이고 막 이런 캐릭터로 나오고요. 조지 왕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또 깐깐하고 빡빡하고 빡세요. 막 이런 생활을 적응하기 너무 힘들고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너무 엄격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와중에 이제 또 조지 왕과의 트러블이나 갈등들도 생기면서 일어나는 이 인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 샬럿이 조지 왕을 잘 모르고 결혼했잖아요. 어쨌든 딱 봤는데 첫눈에 사랑에 빠지긴 했지만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샬럿이 모르는 조지 왕에 뭔가 비밀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뭔가를 숨기는 모습 그리고 자꾸 자기를 뭔가 모르게 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괴로움과 외로움과 공허함과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을 느끼면서 이걸 어떻게 샬럿이 헤쳐나갈 것인가를 그리는 어쨌든 메인이 이 둘의 이야기다 보니까 로맨스가 메인이긴 하지만 이 샬럿의 성장 일대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거든요. 여성에게 억압적이던 시대의 분위기 특히 이제 왕실에서는 훨씬 더 그게 심하잖아요. 그 안에서 샬럿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본인만의 길을 어떻게 개척해나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많이 보여서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브리저튼 관련 시리즈는 항상 눈이 너무 즐거운 게 미술을 보는 재미가 정말 짱입니다. 어떻게 저 많은 의상과 세트를 다 구현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화려하고 엄청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완전.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도 한몫하고요. 이 샬럿 왕비가 영국에 와서 느꼈던 모든 감정들 고스란히 그대로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그냥 전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브리저튼도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 그 다음 작품은요. 이거는 영화인데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Leave the World Behind라는 영화고요. I went online this morning and I rented us a beautiful house out by the beach. Wi-Fi isn't working. Get a pad. I'm so sorry to bother you, that this is our house. This is your house? We're driving back to the city, then something happened. We are seeing ongoing cyber attacks across the country. I don't believe you. I would do anything to protect my family. 이 영화에 줄리아 로버츠랑 에단 호크 나오고요. 샘 에스마일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면서 각본도 이 감독이 맡았더라고요. 관람 등급은 15세. 이게 도서 원작이고요. 장르는 스릴러입니다. 직접적으로 막 무섭고 막 이런 장면은 나오진 않고요. 사람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종류의 스릴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아포칼립스 스릴러예요. 세상에 종말이 찾아온 그런 배경이고요. 줄리아 로버츠가 가족들이랑 같이 뉴욕에 살다가 근교로 갑자기 이제 그런 호화 저택에 자리가 나서 주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가족들이랑. 너무 즐거운 휴일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요. 해변가에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큰 유조선이 해변으로 와 이렇게 달려오는 거죠. 멈추지 않고. 그렇게 큰 유조선이 해변가에 와서 충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너무 이상하고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상함을 느끼지만 그러려니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갔는데 갑자기 모든 인터넷이 다 다운되고요. 통신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도 안 되고 뭐 아이패드, TV 다 안 돼요.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외부랑 단절이 되는데 뭔가 이상하지만 단순히 와이파이나 그런 전산 장애겠거니 하고 그날 밤을 보냅니다.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누가 문을 콱콱콱콱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시냐? 라고 했더니 아 내가 당신과 메일을 주고받았던 사람이다. 내가 이 집의 집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집주인이 본인의 딸과 같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줄리아 로버츠는 의심이 드는 거죠. 왜 갑자기 이 한밤중에 돌아왔냐. 남편이 일단 들어와라. 자기를 집주인이라고 소개했던 남자가 딜합니다. 어쨌든 내가 당신들에게 집을 내어준 건 맞지만 여기는 내 집이기도 하고 내가 불편을 끼쳤으니까 절반은 환불을 해주겠다. 대신에 우리를 여기 있게 해달라. 근데 줄리아 로버츠는 이제 계속 의심이 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집주인인지도 모르고 한밤중에 찾아왔고 모든 상황이 좀 의심스럽고 게다가 아이들까지 있으니까 나는 낯선 사람들이랑 한 집에서 밤을 보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의견 충돌이 생겨요. 그러다 결국에는 그 집주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지하실에서 재우게 되고요. 본인들은 안방에서 잠을 잡니다.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시작되는 이들의 뭔가 기묘한 여정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뭔가 이 안에 굉장히 저는 많은 메시지가 있다고 느껴진 게 줄리아 로버츠 가족과 집주인 가족의 대립 갈등 관계를 봤을 때 뭔가 그런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느낌도 저는 받았고요. 그리고 외부랑 다 단절됐다 그랬잖아요. 연출 자체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딸이 계속 아이패드로 프렌즈를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 다 끊기니까 마지막 화가 남았는데 그 마지막 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못 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막 그 막내딸이 엄청 집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출적인 요소들 그런 하나하나들도 다 뜯어봤을 때 외부의 문명과 단절된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고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문명이란 어떤 존재인가 문명이 현대인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울타리 밖을 벗어났을 때 인간들은 어떻게 변하는가 인간의 내면에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인간의 내면이나 심리에 대해서 다층적으로 분석해놓은 저는
저는 그런 영화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말에서 약간 찾아보니까 호불호가 조금 갈리더라고요. 제가 이거 친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같이 본 친구 중에 한 명도 자기는 결말이 좀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던 친구가 있었고 저는 괜찮았고요. 개인적으로. 결말이 모호하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뭔가 더 많은 거를 이 영화가 시사한다라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재밌게 봤다를 넘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영화였기 때문에 이거는 꼭 추천을 하고 싶은 영화. 영화 중에서도 처음에 딱 봤을 때 아 재밌다 이러고 다시 안 보는 영화가 있고 뭔가 한 번 더 보고 싶고 여러 번 찾아보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후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의 개인적인 취향에는 굉장히 잘 맞았던, 제가 보통 아포칼립스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작품은 연출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 느꼈고요. 메시지 자체도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져서 같이 보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해보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작품, 이것도 영화인데요. 이건 한국 영화고요. 콜이라는 영화입니다. 내가 말이야, 너희 아빠를 내가 다시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신기하네. 진짜 바뀌었네. 잘못돼도 전화기는 끝까지 가지고 있어. 내가 다시 바꿀 수 있으니까. 뭔지 아세요? 하지만 사소한 거만으로 사람 인생이 바뀐다니까. 2020년에 나온 영화인데 처음 나왔을 때는 안 봤거든요. 근데 작년에 저 미국 교환학생 있을 때 친구들이랑 이게 뭐가 재밌어 보여서 이걸 같이 봤는데 전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얘는 15세고요. 박신혜 배우랑 전종서 배우 주연으로 나오고 되게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와요. 김성렬 배우나 뭐 오정세 배우, 이동희 배우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충현 감독의 작품이고요. 장르는 스릴러. 예전에 시그널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시대를 넘나들어서 이렇게 전화통화로 다른 시대랑 연결이 되는 그런 컨셉의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뭔가 컨셉 자체는 그거랑 비슷한데 내용이 완전 달라요. 박신혜 배우의 극중 이름은 서연, 전종서 배우의 극중 이름은 영숙이고요. 서연은 2019년에 살고 있고 영숙은 1999년에 살고 있습니다. 19년에 살고 있는 서연이 99년에 살고 있는 영숙에게 전화를 하면서 어쨌든 서연은 영숙 입장에서는 미래 시점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영숙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런 일이 생길 거고 너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경고를 해줘요. 그래서 서연 덕분에 영숙은 그 위험을 벗어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서연이 어쨌든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꾸게 된 거잖아요. 모든 미래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고요. 이거는 더 이상 제가 얘기하면은 뭔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줄거리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고 이거는 그냥 보셔야 해요. 여러분 정말 그 쫀득한 긴장감이 정말 잘 드러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연기를 다들 너무 잘해서 제발 연기 좀 살살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정도로 연기가 진짜 대박이에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여기에 또 뭐 반전도 숨어있고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한시도 놓을 수 없는. 그래서 뭐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재밌게 보실 것 같고요. 같이 봤던 친구들도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서 뭔가 콜 같은 영화를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아직. 이런 비슷한 느낌의 영화를 아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릴러의 생명은 그 긴장감을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강약 조절 잘 하면서 끌고 가냐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작품도 추천. 그 다음 작품도 영화인데요. 이거는 미국 영화입니다. 제목은 페인하우슬러. I will not give up on myself. I will not give up on my dreams. Give me a shot, please. Don't embarrass me. Hi. Get a doctor to prescribe your drug. You know what we bill on a full dose script? What? 40 grand. A year? A month. On some level, I knew it was bullshit. 에밀리 블런트랑 크리스 에반스가 나와요. 도서 원작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고요. 실화 바탕, 도서 원작 이런 것들이 유독 흥미롭게 느껴져가지고 많이 보는 편인데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사회 이슈를 담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얘는 18세네요. 데이비드 H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게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인데 진통제, 의약품 관련된 범죄 드라마 영화고요. 에밀리 블런트의 극중 이름은 라이자로 나오고요. 이 라이자는 싱글맘이에요. 어린 딸이 하나 있고 굉장히 어렵게 근근히 하루하루를 이어가는데 처음에는 스트리퍼로 나와요. 어쨌든 스트리퍼 일을 오래 하면서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에 굉장히 도 같은 사람이거든요. 라이자는. 근데 스트리퍼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 제약회사 영업직인 한 남성을 만나게 되고요. 피트.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 라이자에게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피트가 좋게 평가를 해서 너 뭐 이럴 생각 있으면 우리 회사 와서 일해. 제약회사 다니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막
막 명함을 주고 가요. 닐이라는 어떤 박사가 운영하는 제약 회사고요. 라이자가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피트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무런 학위도 없고 뭐 전공도 아니고 경력도 없지만 무작정 찾아가서 일 시켜줘라 라고 하게 되고 닐 박사를 만난 다음에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학력이나 이런 거 다 위주로 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사실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였던 거예요. 진통제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죠. 영업이 안 돼서. 이 로나펜이라는 약을 만들었는데 이 회사에서 이게 펜타닐 기반의 마약성 진통제로 나오거든요. 경쟁 제약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쟁사에서 뇌물을 엄청 막 쓰고 이래가지고 시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어서 이 새로운 신약인 로나펜이 그 틈을 뚫고 갈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진통제 같은 경우는 의사가 처방을 하면서 약을 쓰기 시작해야 유통이 되니까 어쨌든 의사들한테 가서 다 영업을 하는데 이 의사들은 이미 경쟁 제약사에게 뇌물 받고 다 거기에 묶여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파산 직전의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라이자가 뚫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점점 이 사업이 잘 되고 라이자는 커미션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되면서 부자가 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이전에는 스트리퍼 일을 하던 싱글맘이었는데 이제는 엄연히 제약회사의 영업직 사원으로 들어가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작품을 연출한 데이비드 에이츠 감독이 여러분 혹시 신비한 동물사전 보셨나요? 그거를 연출한 감독이거든요. 영화 제목인 페인 허슬러의 의미 자체가 허슬러가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페인, 통증, 사기꾼이니까 이런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제를 파는 사기꾼들 이라는 의미의 제목이 되겠죠. 라이자가 결국에는 일을 잘해서 마케팅 부사장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닐 박사가 회사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고 잘 되니까 욕심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마약성 진통제를 용도 외 처방을 권하게 되는 거예요.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 없는 환자들한테도 처방을 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판이 돌아가게 되고 안에서 라이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결말은 이제 직접 보시면 아실 거고 처음에 영화의 전개 방식 자체도 처음부터 그냥 이 스토리를 쭉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주요 인물들 있죠. 닐 박사나 라이자나 피트 이런 사람들 딱 앉혀놓고 흑백 화면으로 인터뷰부터 시작을 해서 스토리가 차근차근 전개가 되는데요. 직렬식의 전개라기보다는 저는 좀 병렬적인 구조로 느껴졌고요. 오히려 그런 구성 자체가 조금 더 흥미롭게 다가왔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재 자체는 마약성 진통제지만 결국에는 영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 자체는 인간의 탐욕이잖아요. 인간의 탐욕은 어디가 끝인가?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뻗어있는가? 그리고 이런 욕망과 탐욕의 끝에서 인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메시지나 뭔가 결말이랑 별개로 이 라이자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정말 취약계층이었다가 정말 높은 자리까지 권력 있고 명예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단 말이죠. 정말 초고속 승진, 초고속 성공이에요. 이거는 뭔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껴지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도 있고요. 이전에 뭔가 이런 남성 캐릭터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뭔가 뻗어나가고 욕망의 끝까지 갔을 때 고뇌하고 이런 스토리들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성 주인공을 내세워서 이런 스토리를 그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좀 흥미로웠고 사실 남성 캐릭터에 비해서 그렇게 여성 캐릭터의 역할 자체가 이런 캐릭터에서 뭔가 많이 보여지는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전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작품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작품은요. 제가 생각보다 많이 봤네요. 이건 최근에 나온 건데 2024년 정말 얼마 안 됐죠. 올해 나온 드라마고요. 선 브라더스라는 드라마입니다. Our family is head of the Jade Dragons. So we're like criminals. Could have told me that. We were trying to keep you safe. Yeah, nice fucking work. Family is under attack. Some new gang wants to take our place. It's time for my brother to step up. Which brother are you? The killer with... or the dipshit? 일단 저는 처음에 이거 예고편이 제 이렇게 홈에 뜨길래 봤는데 양자경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양자경 배우가 나온다? 봐야지. 약간 이런 게 생겨가지고 보게 됐는데 재밌더라고요. 여기 찰스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아버지가 대만 타이페이에서 굉장히 큰 조직의 부목이고 찰스가 그 아들이에요. 장남. 그리고 찰스에게는 브루스라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남동생은 어머니랑 같이 어릴 때 LA로 건너가서 거기서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살고요. 여기서 양자경 배우는 어머니 역할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타이페이에서 아버지를 누군가 암살 시도를 하고 이 조직도 라이벌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라이벌 조직의 소행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아버지가 공격을 탁 받고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아들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조직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입버릇처럼 했단 말이 찰스 너는 가족을 지켜야 된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는 동생과 어머니를 책임져라. 이런 말을 항상 듣고 자라왔단 말이죠. 찰스가 싸움도 엄청 잘해요. 완전 그냥 어쌔신이에요. 완전 킬러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LA로 날아가게 되고
거기서 브루스랑 정말 너무 오랜 시간 끝에 재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 가족이 합류하면서 LA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음모들과 세력 싸움,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그리고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다룬 드라마고요. 시청에 잘 맞는 코미디 장르였고요. 코미디가 주는 아니고 뭐 액션, 어드벤처, 범죄 시리즈 약간 이런 쪽에 조금 더 가깝긴 한데 관람 등급 15세입니다. 그 다음 작품 종이의 집은 너무 유명하니까 많이들 보셨을 거잖아요. 그쵸? 종이의 집의 스피노프 같은, 이것도 약간 외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온 베를린이라는 작품입니다. La casa de subastas más importante de todo París. Ahí enfrente vive Messi Polillac, director de la casa de subastas. Acceder directamente a la casa de subastas. Nosotros queremos llegar A las catacumbas de París. Anoche conocí a una mujer. La mujer de Polillac. No te detengas ahora en esas minucias, Roy, por el amor de Dios. Raquel Murillo, Alicia. Españoles cometieron un robo con destellos de genialidad. Porque así es el talento español. Testigo. 종이의 집에 대충 줄거리가 스페인 강도들이 화폐를 만드는 조폐국 터는 막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베를린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이 강도를 좀 주도하는 리더 같은, 브레인은 따로 있지만 어쨌든 그 행동대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종이의 집에서. 베를린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전에 어떤 강도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어쨌든 제목 자체도 베를린이다 보니까 베를린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시점은 스페인 조폐국 털기 이전 시점으로 나오고요. 뭔가 베를린의 강도를 보여주긴 하지만 종이의 집에서 봤던 그런 심도 있는 강도 스토리를 기대하고 보시면은 살짝 기대랑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강도 스토리도 어쨌든 탄탄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뭔가 여기서는 강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베를린의 삶, 특히 베를린의 사랑, 이 사람의 로맨스에 대해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베를린이 전 세계 34개국에서 오는 귀한 보석들을 한 번에 파리에서 터는 강도를 계획하고요. 그래서 이제 파리로 베를린이 팀원들을 불러옵니다. 강도 같이 할 사람들 팀을 꾸리는 거죠. 근데 이 에피소드가 시작할 때도 베를린이 이전에 종이의 집에서 보면은 아내가 3번 있었나? 근데 다 헤어지거나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살짝. 2번째 아내인가 3번째 아내랑 헤어지고 나서 헤어지는 시점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 아내랑 헤어지고 파리에 와서 강도를 계획을 하다가 본인이 계획하지 않은, 의도치 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거기에 있는 여성과.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건데요. 굉장히 로맨틱하게 그려져요. 종이집을 재밌게 봤다면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온 컨텐츠고요. 결말을 봤을 때는 뭔가 이게 또 스피노프가 나오려나 하는 느낌은 있어요. 항상 종이의 집에서도 그랬잖아요. 강도 다 끝내고 여유롭게 자기 도피해서 막 생활을 즐기다가 그 스릴을 못 잊어서 다시 강도를 하잖아요. 뭔가 그런 복선 아닌 복선이 끝에 살짝 나오는데 제 생각으로는 뭔가 또 다른 시즌이 나올 것 같다. 근데 그게 이 베를린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얘기일지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인물들이 강도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런 의외의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예상치 못하는 돌발 상황들. 그런 것들을 그때마다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뭐 재치를 보여주는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그런 쫄리는 사람도 되게 긴장하게 만드는 이야기의 흐름상 이게 잘 풀릴까 알지만 그래도 긴장하게 되잖아요. 연출상으로.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거 아마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2024년에 나온 작품이고요. 18세 등급을 받았네요. 이거는 호주 드라마 Boy Swallows Universe라는 드라마입니다. Get him out of here. I'm sorry, baby. I'm just trying to make it better for everyone. He did bad things, didn't he? We all do bad things sometimes. Have strength in you, boy. The conflict between these gangs is coming to a head. 얘도 도서 원작 시리즈고요. 장르는 미스테리, 범죄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처음에 제가 봤던 이유가 이 작품의 소개 글이 뭔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여기는 두 남자애가 나오는데 이 둘은 형제고요. 거스가 형이고 일라이가 동생인데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거스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뭔가 실어증까지는 아닌데 그냥 말을 안 해요,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말을 하지 않고. 일라이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끌어가는 그런 메인 캐릭터 역할이고요. 처음에 소개를 할 때도 일라이가 이제 막 나레이션으로 소개를 하는데 우리 형 거스는 초능력이 있다. 미래를 예측할 줄 알고 형이 항상 말하는 건 그대로 일어난다. 형은 예언을 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좀 시작하거든요. 판타지를 기대하고 왔는데 사실 판타지는 아니고요. 일라이랑 거스에게 엄마가 있는데 또 새아빠랑 같이 살아요. 이렇게 네 가족이서. 근데 이 새아빠가
마약을 파는 그런 딜러고요. 이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가족들이 좀 흩어지게 됩니다. 새아빠가 없어지고 막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호주에 있는 마약 조직들 있잖아요. 공권력과 결탁한 그 지역의 조직들이나 이런 조직들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범죄들을 쫓는 기자가 있고요. 이 기자와 뭔가 일라이가 협동해서 이 조직들을 좀 소탕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일라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리고 좀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이를 쭉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7화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한 편당 최소 50분에서 길면 1시간 17분까지도 러닝타임 가는 약간의 길이가 있는 작품이고요. 이 가족이 처음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어쨌든 마약 딜러라는 일 자체가 이 사회 구조에서 상류층의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빈민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살거든요, 얘네가. 그런 삶을 보여주는데, 이 삶에서 일라이가 벗어나는 과정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기자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가정에서 보여주는 이 아이의 성장 일기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뭔가 시즌2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말이 약간 급하게 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지만,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풀어가는 스토리라는 점이 좀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마약이라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관점들도 제공이 되고, 사회의 불합리함이나 정의가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도 일부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생각해볼 거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작품들 추천을 또 쭉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어떠셨는지 후기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보셨던 분들이라면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런 관점에서 나는 어떻게 느꼈다라고 의견도 많이 나눠주시면 훨씬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뭔가 저는 이런 컨텐츠를 볼 때 혼자 보는 것도 좋은데 같이 보는 게 저는 좀 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대화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이런 관점으로 해석했는데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의견을 듣는 것도 재밌고, 영화 다 보고 나서 해석 같은 거를 좀 찾아보면서 서로 내가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이나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도 재밌고, 저는 모든 종류의 경험은 공유할 때 더 그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 같은 거를 많이 나누는 게 저는 재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 추천 시리즈도 이런 컨텐츠들에 대한 저의 관점이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안 봤다면 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컨텐츠 볼 때 주의 깊게 본다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시청할 컨텐츠를 정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눠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언제 추천 영상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또 열심히 보고 열심히 모아볼게요. 원하신다면. 아무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